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직선. 잡식 팟캐스트 지직선. 맞아요. 맞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싱 안 그랬지? 진짜 엉망진창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 왜 이렇게 이게 요즘 오프닝이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지. 오프닝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로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코로나 이렇게 무섭다. 옛날엔 진짜 콕 찌르면 나왔었는데 뉴브도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그런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아무튼 자, 반갑습니다. 네. 뭐야? 오늘 오랜만에 저녁 녹음을 하고 있어서 다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진짜 아니에요. 뒤질 것 같아요. 나 지금 몽롱해. 심지어 전 저녁도 못 먹어가지고. 지금 셋 다 저녁 못 먹었을걸? 아, 그래요? 저 사과 좀 먹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지금 다들 그래 엄청 멀리서 왔잖아요. 저희가 다 경기도에서 왔고 오늘. 홍대 부근에서 녹음을 하는데. 오늘 하는 사람 누구야? 혹시 스튜디오 같은 거 하고 계신 청취자분 있으면 녹음 스튜디오? 강남권에 계시면 아니 말씀 좀 우리가 해주세요. 솔직히 음질에 대한 그것만 좀 이렇게 내려놓는다면 우리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 그 다시 한번 얘기해봐야겠어. 안느 집에서 녹음하는 건에 대해서 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서 장비를 몇 개 사서 그런 얘기를 했었지. 맞아. 녹음 예약하는 금액 한 2-3달치만 해서 장비를 사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오늘도 댓글과 후원 읽고 시작할게요. 우선은 후원은 계속해서 그 정주행을 해주고 계시는 팟빵빵 상담 담당님께서 계속 모든 에피소드에 100원씩 후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올라오셨어요. 맞아요. 130회 때까지. 맞아요. 131회까지 오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좀 있으면은 ING까지 오실 것 같은데요. 지금 스퍼트를 내고 계신데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한 100회 더 있어. 아직 멀었다. 한참 아직 멀었다. 이게 지금 앤서님이 계시던 에피소드를 이제 한 절반 정도 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항상 저희 정기 후원해주시는 리얼스톤2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좀 읽어볼까요? 이번에 그 싱가포르 편 1편 끊는 타이밍에 대해서 댓글 좀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저도 타이밍 보고 놀랐어요. 나는 타이밍 듣고 약간 찢었는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좀 괜찮은데?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댓글로 이렇게 끊는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편집을 했는데 제가 친한 사람한테 혼났습니다. 왜? 갑자기 거기서 끊는 게 어딨냐. 빡칠만 하지. 열받았다. 그래서 근데 그게 저희가 원래 2회분으로 준비했던 에피소드가 아니라 맞아. 사실 여행 얘기하면 항상 말이 길어져요.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여행 얘기를 종종 하는데 말이 길어져서 이제 우리가 의도한 것보다 거의 2배로 녹음을 하게 돼서 맞아요. 중간에 우리가 편집점을 잡은 적이 없어서 끊기가 되게 애매해서 두 번째는 하고 끊으면 괜찮겠지? 했지만 많은 분들이 성을 내고 계십니다. 화가 나셨어요. 리이님이 플로에 좋은 댓글들을 되게 많이 달아주고 계세요. 맞아요. 설국열차 편에도 똑똑한 사람들끼리 토론하는 거 왜 이렇게 짜릿하지? 통계의 덫에는 이제 지직선이 말아주는 팟캐 아니면 못 듣겠소. 너무 뿌듯한 댓글들이었다. 이게 감사합니다. 정말 요즘 사람들 언어잖아요. 맞아. 누가 우리 반말해야 돼. 그러네. 빨리 자아 갈았게. 나는 누구누구가 말아주는 케이팝 아니면 안 먹어. 막 이런 느낌. 요즘 또 그거야? 유행어야? 밈이야, 밈. 나만 모르는 유행어가 또. 나도 몰라. 그럼 둘 다 이 댓글 보고 말아준다고? 요즘 사람들도 이런 말을 쓰네. 말아준다고 해 오탄가? 이러고 있었지. 그 재밌는 댓글이 하나 있는데 또 플로에 이응 기억 히읗 님께서 1회 90년생이 온다. 야, 90년생이 갔지 이제. 다 갔지. 거기 댓글에 목소리 미쳤다 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들어보면 그때 목소리 진짜 미쳤어. 왜? 팟캐스트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발성으로 1회다 보니까 다들 막 읊조리듯이 얘기하는데 지금은 못 듣겠는 그런 목소리긴 한데 근질근질하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들어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하는 게 목소리가 좋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죠. 진짜 1회를 듣고 갑자기 요즘 걸로 넘어오면 진짜 완전 다른 거의 예능인이지. 사람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안느랑 나는 계속 하고 있지만 그때랑은 발성과 마이크 켜져 있을 때 그 텐션 잡는 속도 그런 게 완전 다르기 때문에 1회를 들으셨으면 쭉쭉쭉쭉 정주행을 해서 지금까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뭐 사실 좀 정부 현안이랑 좀 엮여있는 느낌이긴 해서 좀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우리 생활에 밀접한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서 한번 달아보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안느가 이제 독립한다 해가지고 안느 독립하는 것만 에피소드를 한 3번을 뽑았는데 너무 우려먹었지. 심지어 엔서가 한 번 더 하자 그랬어. 우리가 안느 그때 집들이 했을 때 녹음한 거랑 그 다음에 녹음한 거랑 또 달랐잖아. 좀 다르지. 그러니까 혼자 사는 소혜를 또 모르니까 그 얘기를 다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했는데 내 친구가 이제 팟캐스트 듣는데 그러더라고. 안느 집 얘기만 몇 번 하는 거냐고. 나도 엔서가 그 제안했을 때 또 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긴 했어. 그 정도면 이제 집에 무슨 일이 있어야 할 수 있지. 집에 무슨 일이 있지 않는 이상 또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오늘은 전세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관심 있지. 사실 최근에 이 전세 제도를 없애야 한다. 혹은 예전까지는 아니지만 없애려고 한다. 이런 정치인의 발언도 있고 그리고 그런 여론도 있어. 이게 너무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너무 많다. 이거 좀 손을 봐야 한다. 없애든 말든 그건 차치하더라도 손을 좀 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오늘 전세에 대한 우리 세 패널들의 경험이나 이야기를 토대로,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전세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인데 전세 사기에 대한 얘기도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사실 우리 팟캐스트가 초등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우리보다 좀 더 기성세대인 분들까지 다 같이 듣는 팟캐스트인데 언젠간 부동산 계약을 해야 돼. 그치. 안느처럼 독립을 하든, 결혼을 하든, 아니면 부모님 집에 살더라도 집을 매수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살면서 부동산 계약은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부동산 계약이라는 엄청나게 큰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계약의 규모에 비해서 전세 사기가 너무나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되어 있다. 그치. 문제가 너무 크다. 요즘은 거의 한 달이 건너서 전세 사기 당했다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엄청 그러니까 많지. 완전 내 가까운 지인은 아니더라도 지인의 지인이라든지 회사에서 당했다. 회사에서 누가 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오늘 쭉 얘기를 하겠지만 전세 사기 유형도 한번 쭉 알아볼 거고, 그리고 왜 요즘 들어서 전세 사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대한 얘기도 해보도록 할게. 근데 이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하고 가면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전세가 나는 몰랐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더라? 우리나라에만 있지. 다른 나라에 없어서 전세를 영어로 해도 전세래. 맞아. 재벌도 영어로 해도 재벌이지. 맞아. 갑질도 갑질, 꼰대도 꼰대. 그래서 예전에 안젤리나 졸리 아들 매덕스 때문에 한국 왔을 때 그 밈 돌았잖아. 전세? 돈을 돌려준다고요? 월세가 없다고요? 맞아. 그 정확한 그거였어. 렌탈비가 없다고요? 심지어 그 돈을 돌려준대. 이런 느낌. 근데 이게 기원을 모르는데 이제 추정하기로는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있었을 때 근데 그때 부산이랑 인천 원산 이렇게 항구 개항하면서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 거류지 조성하고 농촌 인구도 그때 이제 농촌에서 다른 데로 뻗어나가고 할 때 서울 인구가 급격하게 늘면서 형성된 게 전세제도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기원이 아리송하긴 하지만 사실 전세제도에 대해서 혹시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보면 흔히 이제 보증금이라고 하는 큰 돈을 집주인한테 주고 2년 정도 혹은 4년 정도 그 집에서 잠깐 살다가 나오면서 내가 집주인한테 줬던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제도. 얘기하면서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 제도를 대한민국에선 다들 하고 있지. 이거는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의 믿음으로 비롯된 건데 맞아. 집값은 우상향한다. 그치. 우상향한다. 이 믿음이 없고서는 전세제도가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전세제도는 정말 특이한 제도긴 하지만 은행을 끼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많이 이렇게 퍼지지 않았나. 왜냐면 우리나라 은행 이 제도가 좀 자리 잡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 금융실명제 이런 거 생각해보면 김영삼 대통령 때니까 90년도에 되어서야 이제 금융실명제를 포함한 투명한 금융거래가 시작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집주인과의 그런 사금융 형태의 전세제도가 한국에 많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 좀 희한한 제도야 생각해보면. 그치. 그리고 사실 유리한 제도는 맞지. 세입자에게. 맞아.
이걸 렌탈비 안 낸다. 그러니까 월세를 안 낸다. 렌탈비를 안 낸다. 이게 엄청난 메리트거든. 사실 안젤리나 졸리도 왜 놀랬겠어? 안젤리나 졸리 놀랐냐고. 놀랬다고. 놀랬어. 사실 모름. 근데 놀랄만한 제도지. 그들의 입장에서. 왜 거기는 월세가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나라들이니까. 근데 이게 돌려받는다라는 게 정말 보증이 되면 또 모르겠는데 또 사기도 왕왕 있고 이 사기가 옛날부터 있었대. 전세 사기는. 아 옛날부터 엄청 많았지. 사기는 근데 어디에나 다 있긴 다 하니까. 근데 요즘 들어서 많아졌지. 좀 규모가 커진 거지. 그리고 최근에 이게 전세를 없애야 된다라는 여론이나 이런 정치인들의 생각이 뻗친 데는 최근에 인천을 포함해서 엄청난 대규모의 전세 사기. 그러니까 이게 뭐 세입자 1명, 2명 이렇게 소규모 사기가 아니고 뭐 100채 이상. 조직적으로 누군가 가담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대단해. 나 그래서 빼고 다 돈 잘 버는 것 같아. 괜찮아. 이렇게는 안 벌어도 돼. 이렇게 안 벌어도 돼. 그렇지. 사실 이게 전세금이라는 게 사실 떼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다들 레버리지를 끼고 있어서 그래. 대출이잖아. 보증금이 본인 돈이면 물론 마음 쓰리지만 무너지진 않지. 제로 베이스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순 없지. 그치. 그러나 일단 빚진 돈은 아니라는 거. 그치. 앞으로 형성될 현금 흐름이 내 돈이 되기 때문에 재기가 가능하지만 그치. 이게 은행 대출을 낀 보증금이 떼이면 이거는 정말 앞이 막막한 거야. 답도 없어. 그리고 뭐 작은 집들이 몇 천만 원 보증금으로 시작을 하지만 아파트로 넘어가고 수도권으로 넘어오면 억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 떼이면 정말 앞이 캄캄하지. 몇 억을 못 모으니까 대출을 받는 건데 그거를 생돈으로 집 없이 갚아라. 보증금 없이. 그건 정말 막막한 건데. 맞아. 우선 최근에 이렇게 전세 사기가 23년도 들어서 많아진 이유는 집값이 꺾였기 때문이지. 아까 앤서가 얘기한 것처럼 집값이 오르면 물론 사기를 치려고 애초에 치면은 그건 못 막지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집주인들이 사기를 치려고 했다기보다는 무모한 레버리지를 돌리다가 집값 하락세를 맞으면서 이제 보증금을 못 돌려주게 되는 그런 상황에 많이 처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막 100채 넘게 막 빌라를 갖고 있는 흔히 이제 빌라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레버리지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번 무너지면 이제 수백 가구에 혹은 100여 가구에 이제 보증금이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태가 되지. 근데 이게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이거 그 인천 포함해서 이 사기 사건 어떻게 생긴 건지 혹시 알아? 난 정확히는 기원까지는 몰라. 확인은 해봤는데 기억은 잘 안 나. 이게 정말 들어봐. 굉장히 혹할 사업 아이템이야. 내가 여러분들을 사업을 설득하는 거야. 들어봐. 청취자분들도 나는 솔깃해 벌써. 들어봐. 어느 날 내가 찾아와. 청취자분들한테 얘기해. 내가 망하지 않는 사업 아이템을 찾아냈어. 뭔데? 딱 2명만 있으면 돼. 돈을 대줄 사람. 그리고 공인중개사. 2명만 있으면 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빌라를 매입을 해. 한 채를 빌라를 매입을 해. 3억짜리 빌라야. 뭐 예를 들어서 매매 금액이. 그러면 공인중개사랑 조직적으로 짜서 세입자가 오면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가 오면 이 매물을 5억이라고 속여라. 5억 정도 하는 빌라인데 전세가 3억에 나왔다라고 소개를 해라. 원래 얼마인데? 3억. 그러니까 원래 3억인데 그러니까 매매가는 5억이고. 네, 매매가가 원래 3억인데. 근데 5억이라고 세입자한테 소개를 하고 매매가가 5억이다라고 구라를 치고 전세가 3억이다. 그래서 너는 5억짜리 빌라에 3억으로 전세를 들어가는 거다. 싸게 나온 거다 전세가가. 약을 치라. 그래서 3억을 보증금으로 받아. 그걸로 매매를 하는 거야. 그러면 본인 돈이 얼마 들어갔지? 본인 돈이 안 들어갔지. 이게 약간 갭 투자의 그거 아니야? 갭 투자의 극단으로 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는 갭 투자라고 보면 안 돼. 이건 사기야 사기. 그러니까 갭 투자가 이제 0이 그러니까 갭이 0. 극단으로 가가지고 돈을 안 쓰게 된 상황인 거죠. 근데 무갭 투자라는 것도 있긴 있어. 왜냐면 매매가랑 전세가가 붙으면 무갭 투자라는 게 있긴 한데 이거는 애초에 그러니까 구라가 성립이 안 되잖아. 매매가를 속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채를 늘렸어. 그렇게 여러 채를 사. 그리고 집값이 오르면 그거 누구 돈이야? 내 돈. 내 돈이지. 내 돈이지. 오른 만큼 내 난 돈이지. 샀으니까. 오른 만큼 내 돈이지. 내 투자금 얼마야? 없잖아. 없어. 제로지. 투자금이 없어. 오르면 내 돈이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오르면 내 돈이야. 내리면 누구 돈이야? 내 돈 아니야. 내가 산 거잖아. 매매를 내가 한 거 아니야 지금? 아니지. 내려서 다 경매로 넘겼어. 모든 빌라를. 그럼 내 손해가 내려서 경매로 넘긴다고? 그게 1억에 팔리든 2억에 팔리든 내 손해가 있어? 없지. 없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뿐이야.
그럼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막 할 거 아니야. 하지만 전세는 사금융이잖아. 그치. 교도소로 가는 거야 그냥. 왜냐면 돌려줄 돈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전세는 내가 알기로는 추징이 안 돼. 이게 추징이 안 된다고? 은행이랑 엮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행이나 세금이랑 엮여 있으면 추징을 죽을 때까지 하거든. 근데 이건 사실상 사금융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뭐 또 보완이 됐을 수도 있지만 이거 국가에서 추징할 때까지 기다려봤자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대. 뭐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민법에 몇 가지가 있다고는 하는데 배째면 사실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럼 우리 생각해봐. 내 돈 한 푼도 안 들여서 빌라 막 수십 채 살 수 있어. 그래서 집값이 올라서 예를 들어서 1억씩 다 뛰었어. 내가 100채를 샀는데 1억씩 다 올랐어. 그럼 난 100억 버는 거야. 그치. 근데 시장이 안 좋아서 다 떨어졌어. 1억씩. 그럼 난 다 그냥 사실 교도소 갔다 온다라는 문제는 생기겠지만 그냥 좀 갔다 오고 경제사범으로 갔다 오고 말지 뭐 죽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 그치 그럴 수 있지. 내 돈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야. 뭐 그렇게 정말 대놓고 사기칠 사람이었으면 가족도 다 법적으로 다 처리를 해놔. 위장 이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쳐놓기 때문에 정말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내가 망하지 않는 사업 아이템을 알아냈다. 이거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전세 사기가 큰 규모로 터졌을 때 항상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사업이 어려워진 것이다. 나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었으나 요즘 시장이 안 좋아 잘 안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솔직히 뭐 사기쳤다 구라친 건 좀 당연히 잘못한 건데 그냥 들어봤을 때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치. 애초에 사기칠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임대업을 하다 보니 매물이 늘어나고 레버리지를 좀 당겨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분들도 있겠지. 그런 임대업자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들어봤을 때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인신매매 막 아동 성매매 막 이런 것도 아니잖아 지금. 그런 느낌이야 내가 들었을 근데 때는. 이제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거의 그치 집값이 내려갔을 때 내 목숨이나 다름없는 돈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치. 그게 문제인 거지. 따면 내 돈, 잃으면 네 돈. 그치. 그게 그래서 문제인 거지. 이 사람은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잖아. 물론 교도소라는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교도소에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내 돈만 돌려받으면 되지. 근데 그게 못 돌려받아지니까 그게 문제인 건데. 얼마 나가? 깜빵에? 내가 알기로는 인천 같은 경우는 10년인가? 좀 좁게 나왔나? 뭐 어쨌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 이거 아닐 수도 있어. 확인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세가 굉장히 최근에 대규모로 이렇게 문제가 생겼고 사실 빌라 왕이라고 하는 그 소유주도 자살하신 케이스도 있긴 하지. 그래서 이 전세가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가 전세 사기 유형을 좀 알아봤는데 이게 주택보증기금에서 이런 전세 사기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적어놓은 페이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되게 정리를 잘해놨네 했는데 사기 종류가 10개가 넘어. 어떡해. 그래가지고 야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 전세 사기 국 아니야 거의 이 정도면? 슬프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 유형이 너무 많아서 물론 나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봤지만 야 이거 정말 준비하고 대비한다고 해도 정말 각 잡고 사기치면 맞아. 이건 정말 벗어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그 생각했어. 그래서 내 친구도 얼마 전에 집 구할 때 전세를 한참 구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월세로 가더라고. 그거 나 아니야? 아니 안나 아니고 또 다른 친구인데 이런 스트레스까지 감내하면서 구했다가 괜히 잘못되면 더 짜증 날 것 같다고. 그치. 맞아. 그래서 요즘은 월세 매물이 전세 계약권을 그러니까 매물이 아니고 월세 계약이 전세 계약을 작년에 아마 넘었나? 그랬을 텐데 전세 사기 유형을 쭉 정리해봤는데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뭐 앞으로도 우리가 살면서 계속 부동산 계약을 할 거니까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앞에 몇 개는 방금 얘기한 사건과 다 연루되어 있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한 사기성 계약. 이거는 뭐 답 없지. 예를 들어서 그건 사기지 말 그대로 진짜. 집주인이 전세를 주고 전세 보증금을 받았어. 근데 그걸로 아예 그냥 펑펑 썼어. 슬퍼. 애초에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거지.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사기성 계약이기 때문에 이건 사기로 아예 형법으로 넘어가더라고. 물론 입증하긴 쉽지 않을 것 같아. 정말로 돌려줄 생각이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그치. 그리고 또 역전세라고 표현하는 전세값이 하락해서 전세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이게 제일 흔하지. 그치. 내가 4억에 계약했는데
2년 뒤에 이제 나가려고 보니까 그 전세가 3억이 된 거야. 그래서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더라도 1억을 내가 못 준다.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모르겠고요. 나는 일단 4억을 줬는데요. 그러니까 난 4억을 줬는데 그게 없으면 그게 내 잘못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역전세보다 더 심한 게 깡통전세. 깡통전세. 이게 무서워서 내가 월세로 바꿨지. 역전세는 그래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집주인이 집을 팔면 돼.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4억에 전세를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도저히 임차인 보증금을 줄 수 없어서 이래저래 소송에 휘말리느니 내가 이 집을 팔아서 주겠다. 최후의 수단으로. 그거 가능해. 하지만 깡통 전세는 내 전세 가격보다 매매가가 떨어진 거야. 내가 4억에 뭐 전세를 들어갔는데 매매가가 3억이 됐다. 미쳐버리는 거지. 야, 이건 정말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도 뭐 답이 없어. 뾰족한 수가 없어. 집주인 입장에서도 내가 이걸 팔아봤자 실현 손익이 없는 거니까 돌려주는 돈도 더 적은 돈인 거고 나한테 남는 돈도 없는 상황인 거니까. 물론 받은 보증금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게 기본이지만 그게 기본이지만 뭐 살다 보니 어디 썼어요 뭐 이러면은 이런 이제 깡통 전세가 최근에 이 미국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부동산이 갑자기 일제히 하락하면서 많이 터졌지. 그래서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그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도 많이 좀 극단적 선택을 하셨지만 실제로 집주인 중에서도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이 계시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짜 좀 사기 혹은 전세 피해에 대한 얘기인데 좀 어려운 단어가 있지만 설명을 좀 해보면 임대차 계약 이후에 그러니까 전세 계약 이후에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우선순위가 계약했을 때와 달라지는 상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집을 살 때 집을 매수하는 집주인 입장에서 내 돈으로 사지 않지. 집을 살 때도 대출을 받고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도 대출을 받고 뭐 이런 건데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으면 사실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집주인이 상환 능력이 없어서 그게 매물로 넘어가 버리면 누구의 빚을 먼저 갚아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생겨. 변제 우선순위가 생기는데 우선 은행이 첫 받다라는 말 좀 그런가? 첫 순위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사신 거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세 계약을 한 혹은 뭐 월세 계약을 한 사람들로 이렇게 우선순위가 넘어가는데 계약할 때의 우선순위와 실제로 잔금 치렀을 때 우선순위가 다른 경우야. 그 짧은 사이 시간에 대출을 더 받은 거지. 이것도 되게 흔한 전세 사기 중 하나야. 물론 이건 사기지. 뭐 이것도 사기지. 그래서 요즘은 안누도 아마 집 구할 때 많이 봤겠지만 계약 후 잔금 전까지 대출 금액에 변동이 없도록 한다라는 그런 거 하지. 특약을 많이 추가하는 편이지. 그리고 나서 또 이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 가짜 임대인이 나와서 계약을 하는 경우. 이것도 흔하지. 전세 사기의 약간 전형 같은 거잖아. 나는 누군가를 만나서 집주인이라고 해서 인사하고 제 뭐 계약서 쓰고 뭐 어쩌고 했는데 사실 그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었던 거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지. 아무도 아닌 거야. 그래서 내가 잔금 치르는 날 그 용달 차나 혹은 뭐 이삿짐 센터 통해서 짐을 다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 있어. 거지. 누구세요? 이러면 저 세입자인데요? 제가 세입자인데요? 정말 막막한 상황인 거지. 근데 이런 케이스 생각보다 좀 있잖아. 있어.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꼭 그 계약할 때 집주인의 뭐 주민등록증을 확인한다든지 그치. 성함을 확인한다든지 사진을 확인한다든지 그런 게 있긴 하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참 뭐랄까 신통방통하다고 해야 되나? 정말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월세집을 전셋집으로 계약하는 경우. 월세집을 전셋집으로 계약한다. 이거는 중개사가 사기를 치는 거야. 중개사도 진짜 믿으면 안 돼. 집주인이 이거 월세집 좀 올려주세요라고 해서 그 월세집을 매물로 올리는데 그걸 전세로 올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월세 보증금은 뭐 한 5천만 원이고 전세가 한 2억이었다. 이렇다고 하면은 집주인은 5천만 원에 월세가 나오는 매물을 올려달라고 한 건데 중개사가 이걸 2억의 전셋집으로 올려. 그럼 1억 5천이 비잖아. 그걸 중개사가 먹어버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되나 싶긴 한데 이런 경우가 있대. 근데 약간 중개사는 법적으로 좀 아는 것도 많고 그리고 돈을 관리하잖아. 왔다 갔다 가운데 끼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기에 대한 것도 유혹도 큰가 봐. 그럴 수도 있지. 워낙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거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냥 전세 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임대인, 집주인한테 전화가 오는 거지. 왜 월세 안 보내세요? 근데 이거는 좀 1차원적인 사기지. 곧 들통날 사기잖아.
근데 보통 사기가 그렇지. 근데 일단 그러니까 이거는 큰 돈, 목돈 받고. 짤 거 생각하고 치는 사기지. 그치.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나 뭐 근저당 허위 고지, 다가구 주택에서의 공동담보물 선순위 임차 보증금 뭐 어쩌고 있는데 다 비슷비슷한 얘기고 좀 신통방통한 것만 얘기를 해보면 이중 계약을 하는 경우 이거 정말 빠져나갈 수 없어. 이거는 아까는 뭐 전세 매물을 월세로 냈다, 뭐 아니면 보증금을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꼼꼼하게 알아보면 찾아볼 수 있는, 혹시 이제 계약을 할 때도 임대인한테 월세 계약하시는 거 맞으시죠? 뭐 전세 계약하시는 거 맞으시죠? 보증금 이거 맞으시죠? 특약 이거 추가할게요. 저거 할게요. 이거 다 가능한데 이건 이중 계약을 하는 거야. 계약서 자체 혹은 임대인과 중개사의 뭐 허점이 없어. 완벽한 계약이야. 근데 뭐가 문제다? 이 계약을 2명이랑 한 거지. 이건 누가 치는 걸까? 2명 다 치는 거지. 중개사랑 집주인이 짬짬이를 해서 치는 건데, 혹은 뭐 중개사가 뭐 집주인이 바쁘셔서 뭐 대리인이 오신다고 하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사기를 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지. 근데 대부분 중개사가 한통속인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계약을 2명한테 했으니 이삿짐 센터를 다 끌고 집으로 왔는데 이사를 2명이 들어오는. 누구세요? 진짜 1차원적이다. 그니까. 근데 이거 다 곧 째는 거지? 한 달 안에 이 사람들. 째는 거지. 바로 째는 거지. 근데 이게 보통 한 매물을 하지 않아. 여러 매물을 해서 한탕 치고 가는 거지. 여러 매물을 치고, 그리고 이중계약이라고 해서 2명이라고 내가 예를 들었지만 3명, 4명, 5명. 와, 근데 이게 뜰 텐데? 그 등기부등본 떼면? 아니지. 그 사람이 잔금 내고 들어오기 전엔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안 뜨기 때문에. 근데 전입신고를 보통 하잖아. 바로 하잖아. 그치. 근데 계약하고 나서 이제 잔금 치를 때까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딱 그때. 근데 요즘은 이제 계약 뭐 다들 알겠지만 요즘에는 그게 너무 핫한 이슈여서 중개사에서도 바로 하라고 하거든. 근데 이게 계약서가 있어야만 대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텀이 빌 수밖에 없어. 맞아. 보통 입금하고 바로 그날 등록을 하고, 내가 알기로는 그 다음 날부터 그게 등록이 되나? 효력이 발휘가 되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사실 계약서 작성해서 날인하는 날과 그리고 대항력이 생기는 날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전입신고는 그 사이에 이제 사기를 치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피해갈 수 없어. 뭔가 집을 구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거 많아. 집주인 확인했어. 신분증 깠어. 죄송한데 사진도 한번 볼게요. 사진도 깠어. 등기부등본 그 앞에서 확인했어. 바로 그 시간에 출력해주세요. 했고 특약 넣었어. 더 이상 대출 추가하지 않는다.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계약할 겁니다. 아니면 무효하고 계약금의 몇 배를 지불합니다. 다 썼고, 중개사도 이중계약 아닌 거 확인했고, 중개사의 평점도 확인했고, 중개사가 어떤 매물을 관리하는지도 다 확인했고, 모든 걸 확인했고, 집에도 들어가 봤고, 이 집이 그 매물인지도 확인했고, 다 했어. 근데도 사기를 당할 수가 있어. How? 징그러. How? 집주인이 미납 국세, 혹은 임금 채권 우선 변제, 혹은 근저당만 없었지 그거 외에 내야 할 돈이 있는 경우. 이러면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미납 국세가 뭐 그럴 일이 많이 없긴 하지만 몇 억이 있다. 그러면 그게 최우선 변제야. 근데 극단적인 케이스긴 그치, 하다. 뭐 끝까지 간 케이스이긴 한데. 극단의 극단. 막 몇 억씩 국세를 밀린다면 사실 엄청난 돈이 있는 사람일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사기칠 정도의 스케일이 아닌 사람일 것 같은 거지. 근데 이거는 집주인이 그냥 뭐 예시지만 사업을 하다 크게 망한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국세를 포함한 이런 그 금융간 거래 혹은 금융거래나 사금융거래에 준하는 범위가 아니라 애초에 최우선 변제될 항목들이 엄청 많은 경우. 그러면 정말 다 가져가거든. 이거는 징수를 해. 징수. 정말 지옥 끝까지 같이 따라가서 가져오는 항목들이야. 이러면 보증금 받기 진짜 어려워. 이거는 뭐 사기라고 해야 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지금 집주인이 이거 조만간 난 징수가 올 건데 돈이 없고 더 이상 난 뭐 방법이 없어. 그러면 여기에 손을 대는 거야. 저 아무것도 없어요. 근저당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들어오세요. 뭐 어쩌고. 근데 어차피 집이 있었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집을 그러니까 부동산 매물을 갖고 있는 원래 건데 갖고 있었으니까 전세를 주는 건데 유동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계약을 해서 그거를 다 이제 징수를 당하는. 이건 정말 나 이거 읽으면서 야 이건 어떻게 알지? 그럼 그러니까. 뭐 계약할 때 집주인한테 혹시 작년 갑근세 증명 좀 얼마 보세요? 이러면서 이건 뭐 그거 안 되지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참 진짜 세상이 나를
억가하는 기분이 아닌가. 그치. 근데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 뭐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고 몇 번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보증기금 사이트에도 올라와 있을 텐데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나 진짜 신기한 최근 기사를 하나 봤는데 등기부등본을 떠봤어. 등기부등본에 이제 이 매물로 받은 대출들이 쭉 적혀 있는데 뭐 없어. 뭐 대출이 별로 없어. 그래서 다 확인했고 특약 추가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계약을 다 했어. 근데 이게 웬일? 등기부등본을 허위 신고한 거야. 그러니까 가짜를 뽑은. 아니야. 애초에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을 허위 신고한 거야. 그게 돼? 몰라. 이게 난 뉴스에서 봤어. 뭐 하나 보지. 그게 되면 다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사기지. 다 하면 어떡해.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공문서인데 그걸 어떻게. 근데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지 않은 그런 뭔가 공공기관이라고 해야 될까?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그쪽의 문제냐 했는데 그쪽의 문제는 없다. 에? 라는 게 내가 가장 최근까지 봤던 보도였긴 했는데 어쨌든 등기부 등본을 허위 신고한 거야. 근저당 자체, 그러니까 그 대출 자체를 허위 신고한 거지. 이건 완전한 사기야. 완전한 사기인데 공문서를 위조했으니까. 아, 근데 이건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피해가 이런 거를? 이건 못 피해가지.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어쨌든 내가 10몇 가지 중에 그냥 좀 신통방통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야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라고 했던 것들만 얘기를 한 거지. 실제로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제도에 문제가 있긴 있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전세 제도가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 또는 전세 제도는 자연스럽게 소멸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근데 지금 이제 얘기해준 거는 사실 사기들이잖아. 근데 나는 이제 그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는 이유가 사실 사기 걱정이라기보다는 뭐 그것도 사기일 수도 있을까? 그냥 못 돌려받을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그것도 사기. 그러니까 뭐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못 의도하신 건 아니야. 집주인이 돌려받을 상황이 의도하는 게 있을 수 아닌데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풀대출 땡겼어. 그래서 나는 이제 우선이 아닌 거야.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긴 하지. 이제 위험한 매물인 거지. 이 사람이 사기를 치려고 한 건 아닌 거지. 근데 어떻게 하든 임차인의 돈인 거니까 이건 어떻게든 보증을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임대인도 사실은 그걸 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통 전세보증보험을 임차인이 드는 거지. 의무는 있지. 드는 게 그치 의무는 있지만 만약에 더 빨리 갚아야 되는 또 다른 의무가 있으면 순위는 생기기 마련이야. 갚아야 하는 의무에. 근데 그게 지금 전세제도를 없애야 된다는 가장 큰 논지 중에 하나야. 그치. 왜냐하면 우리가 한참 분양시장이 뜨거웠을 때 이거 무조건 넣으세요. 이거는 당첨되고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뉴스브리핑에서 했었잖아. 선당 후검하세요. 근데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지. 아니 이게 뭐 아파트가 5, 6억인데 잔금을 제가 어떻게 냅니까? 세입자 들이세요. 이게 정말 그 21년도 부동산 광풍 시절에 정말 유튜버들이 다 얘기하던 거야. 세입자 넣어서 당신은 10% 계약금만 있으면 돼요. 안 하면 바보다. 계약금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채우면 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세입자들이 위험 부담을 다지는 약간 되게 이상한 기형적인 형태의 투자를 권유를 했던 거지. 그치. 근데 그게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건 우리나라에선 전세라는 이 제도 자체가 너무 우리 주변에 있는 친숙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네 너 천재임? 약간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망하는 일이 거의 없이 계속 돌아가던 제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잘 안 했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얼마 전에 이 얘기를 했잖아. 했지. 이거 전세 제도는 길게 봤을 때 없어져야 하는 제도인 것 같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고 거기서 나왔던 전문가 이야기가 에스크로우 거래해야 된다. 이게 그건 거지. 제3자를 끼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임차인한테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다 넣어놓는 식으로 그래서 임대인은 그냥 이자로만 이득을 보도록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다고는 하더라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보증금, 디파짓이라는 건 당연히 돌려받는 금액인데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 근데 집주인들은 나도 지금 집을 가지고 있잖아. 만약 내가 내 매물을 지금은 실거주를 하고 있지만 내가 임차를 줘서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해서 목돈을 만약 받았어. 그걸로 뭘 하지? 생각해보면 그럼 그걸 끼고 다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더 그걸 끼고 딴 데로 좀 상급지로 가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묶이고 엮이고 막 하면서 한 곳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지. 그게 다 대출이니까. 전세보증보험, 뭐 허그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또 들려면 또 기준도 있어. 맞아. 다 안 들어줘.
근데 나는 뭐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내가 너무 좀 나이브하게 바라본 걸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대출을 받는 느낌인 거지. 그 상대방이 내가 사업을 좀 하려고 대출을 받았는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된 거야. 제일 죽고 싶겠지 본인이? 그래서 돈을 못 갚게 된 거. 이런 느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터치를 못하고 내가 아무리 대비를 하고 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해도 이거는 내가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나는 대출을 받아야 한다 저거를. 내 돈을 다 주는 게 아닌 거지. 은행 돈을 줘야 된다. 근데 그건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그러니까 남의 돈을 주는 거니까 어쨌든 은행 돈을 주는 거니까 확실히 좀 다 못 돌려받는다라는 걱정이 덜 하겠지. 근데 그래도 뭐 100%를 다 받는 건 아니니까 은행에서. 뭐 그런 걱정도 좀 들고 나는 심지어 그 월세로 돌렸는데도 그 보증금 있지. 요즘 반전세잖아 거의. 반전세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보증금이 있었다라는 거지. 보증금이 대부분 있지. 근데 어쨌든 그 보증금이 약간 그 보증금마저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불안감이 있잖아. 근데 또 그거는 또 국가에서 또 완전히 최우선 하게끔 다 해준대. 최우선 변제는 한 8천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 5천도 안 돼. 4,500인가? 엄청 적은 돈이었어. 아니 뭐 그것도 따지고 보면 또 그게 있겠지 조건들이. 엄청 많을 거는 엄청 적은 돈이어서 나는 그래서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경우도 있잖아. 보통은 그치. 이제 보증금 2천만 원 올리면 10만 원 떨어져. 그치. 그거 지역마다 달라. 서울 오피스텔 기준. 그래서 그렇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하면은 그 보증금이 넘어가는 거야. 완전히 보증해주는 그 금액을 넘어서게 되는 거야. 2천만 원을 올려버리면.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니다. 월세 더 내자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들어가게 됐다. 마음 편하게 하는 거지. 슬픈 이야기. 근데 이것도 마음이 안 편했던 게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집주인분이 풀 대출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으신 상태. 근데 이제 계약하실 때는 오셔서 뭐 갚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나는 결론적으로 너무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모르지 나중에 내가 울면서 얘들아 나 진짜 뭐 됐어 이러면서 올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상태로는 뭐 큰 문제 없이 내가 월세만 꼬박꼬박 낸다면 잘 다니고 있다. 나도 좀 경험을 공유를 하자면 나는 이제 다 해봤잖아 법례는. 전세 그치? 월세 매매 다 해봤지만 분양받은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들어갈 때까지 살아야 될 집이 필요하잖아. 근데 뭐 누구나 비슷하겠지만 잔금을 치르려면 내 보증금이 필요해. 보증금이 원래 금액이 크니까. 그러면 나는 만약에 만에 하나 내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 그럼 보증금을 떼인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잔금을 못 치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체이자도 물어야 돼. 약속한 날까지 잔금을 못 줬으니까 내가 계약 이행을 못한 거지. 그러니까 딱딱딱 모든 게 다 실수 없이 한 틈의 실수도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게 분양 입주할 때까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어느 집에 있어야 될까를 구하는데 정말 힘들었어. 우선은 집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내가 얘기한 것처럼 뭐 집주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전세가나 뭐 보증금이나 집값이 떨어져서 깡통 전세나 역전세가 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충분히 인기 있는 매물이어서 내가 빠져야 할 때 나가야 돼. 왜냐면 그래야 집주인도 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어야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집 가격은 어느 정도 버텨주고 전세가도 잘 버텨주면서 계속해서 수요가 있는 매물이어야 하고 그러면서 난 와이프랑 둘이 사니까 우리가 가진 짐은 다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렇다고 회사에서 너무 먼 곳은 못 가고 와, 나 정말 그때 부동산을 엄청 다녔거든. 머리 깨진다. 그래 약간 이건 부부간의 얘기긴 하지만 모든 조건을 만족했어. 근데 와이프가 들어와 봤는데 여긴 좀 채광이 분위기가 좀 해가 이때 좀 덜 들어오네. 사람 사는 맛이 안 난다. 빨래 안 마르겠다. 이런 거 하는 거잖아.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지. 근데 사실 모든 조건 때문에 뭐 많은 걸 포기해야 된다라고 해도 이제 뭐 부부마다 사람마다 포기할 수 있는 역치가 다르다 보니까 너무 다르더라. 와, 그 조건을 다 채우면서 마음에 드는 둘 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고 난 그게 정말 힘들었거든. 근데 그 앤서랑 안느는 왔었지 그 월세집에. 그래서 좋은 집이었지. 결국 그
근데 좋은 집일 수밖에 없지. 내가 찾은 조건을 생각해봐. 정말 좋은 집이었지. 전형적인 신축 아파트. 좋은 신축 아파트. 이런데 이 값을 내고 월세를 산다고? 진짜 부자인가? 월세값이 기억나? 장난 아니었어. 되게 높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 월세는 뭐 지금 이제 와서 밝히면 60만 원이었고. 뭐야? 아니야. 뭐 근데 비싼데? 거의 전세처럼 보증금을 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그러니까 월세 자체는 60만 원이었지만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 받은 보증금 대출 때문에 이자가 완전 뻥튀기가 됐지 나는. 그럼 매달 내는 돈은 대략? 뭐 대략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100을 대략. 넘었었지. 100은 넘어갈 것 같아. 근데 그 전까지 살 땐 100은커녕 정말 조금 내다가 전세집 그 전에 전세집이었으니까 이제 이자나 원금만 좀 갚다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보통 이제 주거비라고 하지. 주거비가 엄청 늘었었는데 근데 오히려 난 그렇게 생각했어. 그 당시 경험을 좀 생각해 보면 이 돈이 절대 비싼 돈이 아니다. 와이프한테도 설득했지. 이 집 좋잖아. 이 집 100% 다음 세입자 구해줘. 그리고 100% 나보다 비싸게 계약할 거야. 그럴 만한 매물이야. 그랬어 진짜. 그러면서 와이프가 근데 그래도 한 달에 100을 넘게는 좀 아니야. 이거 안 내고 떼일 걱정하면서 살래. 이거 내고 맘 편히 살래.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있거든. 나도 공감 가는 게 이게 참 그런 거였어. 돈을 내고 맘 편히 살 거냐. 뭔 말인지 알지? 돈을 좀 덜 내고 살면서 그 불안감에 살 거냐. 그러니까 그 마음,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을 돈 주고 사는 느낌이야. 내가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 그게 중요한 거고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줄인 거니까. 지갑의 리스크가 커졌지. 이게 뭐 삶이 궁핍해지는 거지. 궁핍해지는 매달. 뭘 주안점으로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리스크가 정말 커졌을 때 안게 될 그 위험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자명하지. 그 전세가 그래서 없어져야 되냐라고 하면 난 어느 정도 그래서 공감을 해. 이게 개인이 생각해야 될 가지의 수가 너무 많아. 나 그 고민하고 있었을 때가 20대 후반? 그니까 그 어린 나이에. 와, 그때 인터넷으로 막 찾아보고 매물 다니면서 막 상담받고 하는데 정말 제도가 문제가 있다. 내가 이 보증금을 떼이면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거잖아.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사실 누구나 그렇지. 전세 보증금 한 번 삐끗하면 대출 많이 꼈으면 그럼 한 방에 가는 거거든. 대출 안 꼈더라도 어쨌든 그 큰 돈인데. 근데 안 끼는 것도 나는 그러니까 끼는 게 맞다 생각해. 그럴 수 돈이 있지. 있어도 대출을 껴서 가는 게 낫지 않나. 만약에 내가 보증금 낼 돈이 있어도. 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기도 한데 근데 또 이게 전세 제도 자체를 국가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또 다른 결이잖아. 맞아. 그런 비판도 있어. 놀이터에서 아이가 다치면 놀이터를 없애자는 것과 그러니까 같다. 뭐 주가 조작이 일어났다고 해서 시장을 닫을 거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또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있어. 사실 전세 제도에서 보증금을 크게 가져가고 대출을 갚는 그 형태가 대한민국 웬만한 성인들이 목돈을 마련하는 거의 루트야, 루트. 그래서 많은 대한민국 성인들이 목돈을 마련하는 그치. 약간 국민 테크트리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월세를 하게 되면 사실 그런 방법이 또 없다 보니까 그치. 이게 한순간에 문제가 많으니 삭제합시다. 그러니까 맞는 길이냐. 뭐 그런 비판도 있다. 근데 뭐 자연 소멸할 거다라는 의견도 있는 게 우리가 어쨌든 계속 사람은 줄어들고 있고 우리나라가 공급량이 이렇게 많은데 수요는 점점 더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전세제도도 빛을 잃지 않겠냐. 왜냐하면 전세제도라는 거는 집값이 우상향하는 거에 있어서 돌아갈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다 하는 반응도 있더라고. 그리고 좀 반대로 생각해보면 인과가 역전돼서 우리나라 집값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전세야. 그치. 전세 없어지면 집값 푹푹 떨어져. 왜냐면 오히려 보증금이 집값을 받쳐주고 있는 거거든. 전세가. 집이 있는 사람들은 전세 없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치. 할 거고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 없거나 세입자 피해를 받아본 사람들은 이런 문제 많은 제도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그치. 얘기할 거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최근 여론과 최근 이 정치인들의 행보나 언급을 들어보면 좀 조정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인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엄마가 어릴 땐 아빠가 어릴 땐 전세라는 게 있었었나. 전세가 뭐야 아빠? 아니지 우리가 얘기하는 게 교과서에 있겠지. 그런 게 있었더랬다. 2020년대까지 성행했던 제도 그러면 문제점 어떤 정치인과 대통령 때 삭제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근데 또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갑자기 부동산 시장 좋아지지?
한 3년 뒤에 좋아지면은 이 얘기 또 쏙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봐봐, 우리도 맞아? 만약에 집이 생겼어. 그러면 전세 무조건 있어야 된다. 전세 왜 내가 없어? 그것 때문에 집 산 건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나는 이게 서로의 이제 그런 이익과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다른데 난 아예 없애는 건 굳이? 이러 싶기는 해. 거의 굳이도 굳이고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인위적으로 없애는 게. 정말 많은 세입자들이 또 이득을 봤다 생각하거든. 전세 제도에 의해서. 아, 그치. 월세를 아끼니까. 사실 뭐 월세 낼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분들은 뭐 월세를 내나 뭐 전세를 가나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학생이야. 그치. 매달 돈 절대 못 내. 대출 껴. 그런 사람들은 전세 제도가 살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치. 뭐 특히나 이제 부모님이 목돈을 마련을 해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치면은 지방에서 사회초년생이어가지고 서울로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대출 없이 전세 없이 그냥 월세 그렇게 많이 내면서 살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 그치. 그래서 오빠 잘 모르겠다. 근데 그래서 뭐 오늘 방송 들어보시는 분들은 뭐 공감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곧 계약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잖아. 이제 막 집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번 방송이 뭐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경각심을 가져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네요. 좋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집계약 화이팅! 안녕.